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를 구축한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덜란드 정부는 동인도 회사에 전권을 주다시피 했어요. 국가 수준의 재량권을 주었는데요. 1607년에 네덜란드는 동인도 항로 해상 교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쟁 중이던 스페인과 휴전 협정을 맺을 정도였어요. 12년간 휴전을 맺었는데요. 동인도 회사에 그만큼 열성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설립 후에 10년 동안 동인도 회사는 이익금을 선박 건조와 아시아 거점 확보에 투자하느라고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위험 요소도 많아서 막대한 선 투자가 필요했지만 투자할 자금은 터무니없이 모자랐어요. 이때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또 다른 획기적인 발상을 했어요.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거래가 잘 되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대규모의 자본을 끌어들일 구상을 했던 것이죠. 아예 본격적인 주식 거래를 위해서 상설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근대적인 의미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보르스는요, 1608년 암스테르담에 설립이 되었어요. 동인도 회사는 이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신대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의 미래를 보고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죠. 외국인들까지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다가 투자했어요. 1620년 동인도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주주들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의 재능과 상술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가 다른 경쟁국들을 압도했어요. 당시 영국의 동인도 회사나 증권거래소는요, 네덜란드보다 더 일찍 시작했음에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어요. 크롬웰의 항해 조례 이후에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야 활성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다음 해인 1609년에 암스테르담 은행이 탄생했어요. 경제가 발달하고 교육이 급증하면서 거래되는 돈의 유통량도 많아졌어요. 국책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때 당시로서는 유대인이 주도하는 민간 기업으로 설립된 것이죠. 은행이 처음 생긴 곳은 11세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였어요. 그렇지만 금융업에서 중요한 개척자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암스테르담 은행이에요. 암스테르담 은행은 나중에 영란은행의 모델이 되었고 나중에 미국 연방은행 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믿을만한 암스테르담 은행으로 물밀듯 밀려드는 유입자금은 30년 전쟁 기간 중인 1630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당시에는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 수수료를 물어야 했어요. 17세기 내내 네덜란드가 상업과 무역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초로 지폐를 대량 유통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였던 셈이죠. 암스테르담 은행은 초기에는 예금만 받았지만 이후 암스테르담시와 동인도 회사에다가 대출을 해주었고 한참 후에야 일반인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었어요. 거래 실적과 능력을 지켜보고 선별된 사람들에게 주식을 신용 구매할 수 있도록 은행이 담보 없이 신용만 믿고 대출을 해주었죠. 이렇게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예금으로 받은 주화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폐라고 하는 신용을 창조할 수가 있었죠. 화폐의 창조는 이윤이 매우 높은 업무가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네덜란드 전역에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들어섰어요. 이때 네덜란드의 금리는 경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어요. 금융산업 발전은 네덜란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주었죠. 저금리 자금은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 비해서 유리하게 작용해서 대규모 투자와 무역을 가능하게 했어요. 당시 영국에서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래야 이자율이 연 10% 정도였는데요. 네덜란드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4%면 좋겠어요. 네덜란드 증권거래소의 화랑에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동인도 회사 주식의 공로가 컸어요. 1611년부터 배당을 시작한 동인도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대부분 주주들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1632년에 주주 배당률을 12.5%로 정하면서 주주 만족도도 높아졌죠. 주가는 더 뛰기 시작했어요. 동인도 회사의 흑자폭이 커지면서 덩달아 배당률도 높아졌어요. 이렇게 동인도 회사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증자를 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수를 희석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증권거래소가 생긴 이후에도 네덜란드 경제는 연이어 터지는 호재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1921년에서 1950년 사이, 그러니까 30년간은 유대 대상인들의 2차 시기라고 불릴 정도로 해상무역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대인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자국민들의 상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1632년 법령으로 유대인들의 길드 가입을 금지시켰어요. 당시 길드는 관련 업종의 독과점을 위한 그런 기구였어요. 작업 시간, 작업의 종류, 상품의 질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규제를 했고요. 길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했죠. 유대인에게는 자국민과 충돌하거나 경쟁할 우려가 적은 대외무역이나 금융업, 그리고 약사나 의사, 히브리서 출판 이런 것에만 허용되었어요. 그 결과 조합이 없었던 직물업과 다이아몬드 세공업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죠. 네덜란드 정부의 이러한 제약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보약이 되었어요. 산업과 무역업의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상업에서 배제된 유대인들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금융산업에 힘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금융계와 증권계를 그들이 선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금융산업이 실물 경제를 리드하면서 유대인의 자본 축적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어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는데요. 길드가 유대인들을 상업에서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막강한 길드를 와해시킨 것이었어요. 중세 상업은 길드가 정한 원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임금과 가격, 그리고 공평한 제도를 추구했어요. 근대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길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로지 고객 만족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결과적으로 고객을 유일한 법으로 생각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씨앗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길드에서 배제된 유대인들이 착한 가격으로 중세 상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